예, 매주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정치를 사정없이 밟아서 말랑하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재미없는 정치 억지로 재미있게 만듭니다. 네, 짜증나는 정치를 짜파게티로 완전히 만드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수요 정치 토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 연시인데 많이 바쁘시죠? 네, 연말 모임 많이 있으신가요? 송년회 쫓아다니기 바빠 죽겠습니다. 네, 우리 홍인준 박사님은? 네. 예. 오늘 우리 정기란 박사님은 처음 교수님은 처음 오늘 출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은 아니고요. 뭐 몇 번은 아닙니다만. 아니 가끔 수요 정치 수요 정치 토크는 한 예. 지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아, 두 번째입니까? 예. 그런데 왜 제가 기억이 없죠? 항상 보면 새롭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낯쓰게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격조 있는 토론 그리고 재밌는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뭐 닉네임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예. 자, 오늘은 먼저 보수 진영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수 진영의 양배추 홍인전 박사님 소개합니다. 양배추. 예. 양배추가요 오랜 역사를 가진 채소입니다. 뭐 개그맨 조세호 씨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이게 소화 기능이 굉장히 힘들 때 소화가 가장 잘 되는 음식이 또 양배추랍니다. 의학의 아버지죠.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 히포크라테스가 위가 아픈 사람에게 약을 처방한 것이 아니고 양배추를 처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소화에 굉장히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배추라고 그래요. 요즘 같이 술 많이 마시고 참 답답 속 더부룩한 한국 땅 양배추를 드시고 소화 시원하게 잘 드시라고 제가 오늘 양배추로 정해드렸습니다. 마음에 썩 드시지 아니요,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예, 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진보 진영의 브로콜리. 오늘은 뭐 교수님. 채소로 가는군요. 예, 오늘은 채소로 갑니다. 아무래도 뭐 육식보다는 좀 채소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연말연시라서 안주로도 채소 좋을 것 같아서 이게요 브로콜리가 보니까 일본에서 그런 조사를 했다 그래요. 흔히 먹는 16종의 채소와 과일 중에서 가장 암 억제력이 강한 채소가 브로콜리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상복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그렇습니까? 제가 딱 맞게 지어드렸네요. 요즘 뭐 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 쪽 이렇게 보면은 암 걸리는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 들어봐도 정부 스트레스 때문에 암 걸린다는 소리 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암 억제에서는 가장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브로콜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26년부터 들어왔다 그래요. 저는 이게 뭐 얼마 되지 않았는 줄 알았는데 예전부터 우리나라 쪽에 유통이 됐던 그런 민주당 채소라고 꽃놀이 합니다. 편제 무슨 암이 걸려. 국민을 암 걸리게 하잖아요. 국민을. 그렇지. 그런가요? 국민을 암 걸리게 하니까. 어쨌든 이 브로콜리가요 몇천 년에 걸친 세월 동안 꾸준한 품종 개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브로콜리라고 합니다. 예. 늘 변화와 개혁에 항상 잊지 마시라고. 자, 마지막으로 중도 진영의 콜라비 김철긴 교수님이십니다. 콜라비. 네. 이게 과일도 아니고 채소도 아니고 어정쩡하다는 거죠. 그래도 먹을 만합니다. 맛있다는 거죠. 뭐. 네. 예. 이게 밤에 야식으로도 참 좋다고 합니다. 예. 무하고 양배추의 중간은 이 콜라비라고 하는데 이 제주도에서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이걸 골란 겁니다. 예. 다 운명 공동체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원래요. 그 전부 처음 한 듣는 뿌리에서 얘기입니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양배추, 콜라비, 브로콜리를 선택했습니다. 참 멋있는 분이에요. 콜라비하고 양배추는 맞는 것 같은데 브로콜리는 아닌 것 같아요. 뿌리가 다를까? 양배추랑 콜라비랑 합성하세요. 네. 아침에 제가 공명지조 올해의 사자성어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 사는 것도 그렇고 다 같은 운명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양배추로부터 시작해서 브로콜리, 그다음 콜라비까지 한 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 한번 가져보시라고 제가 닉네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그런 토론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정세균입니다. 참 복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장관에 국회의원에 당대표에 이제는 총리까지 하시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자리해 주신 정기남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시죠. 뭐 앞서 이렇게 우리 이상희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정세균 총리 이제 지명자지요. 정말 지장, 용장, 맹장 위에 복장이 있다더니 네, 복장 터집니다. 복장 터진 거 어떤 관운을 타고나신 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은 뭐 대통령 빼놓고는 이제 마지막 다 해보신 분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사상 첫 타이틀이 좀 많이 붙게 될 것 같은데 국회의장 출신 뭐 첫 총리 후보자 네. 뭐 또 이런 타이틀도 받게 될 것 같고요. 물론 야권에서 많은 비판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좀 그 문재인 정부 2년 반 이제 지나면서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소위 국무총리 인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국정운영의 메시지가 결국은 경제총리다. 경제총리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방점이다. 여러 가지 뭐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뭐 깜짝 놀랄 만한 무슨 뭐 총리 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겠죠. 뭐 이를테면 세대 교체형이라든지 뭐 그렇죠. 또는 뭐 국민 통합형이라든지 또 탕평책 차원에서 이런 인사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처한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저는 최고의 뭐 카드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하반기 국정운영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만 결국은 경제와 민생에서 성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역시 국무총리는 인준동의라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또 카드가 누구냐 했을 때 지금 현재 거론되었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정세균 총리만한 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없다. 그런 인물이 또 없다는 측면에서 네,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현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브로콜리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면 다시 요약하면 이런 거죠. 안정감 또는 뭐 국회 인준 뭐 절차를 또 어떻게 보면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 또 뭐 앞서 가장 중요했던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가져옴으로써 하반기 국정운영의 어떤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인사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비판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인전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탁월한 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경제가 타개될 수 있는 분을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연말연시에 저희가 송년모임 다녀보면 정말 민생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정세균 우리 지명자께서 그런 경제 문제, 꽉 막힌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저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총리로 모실 분이 그렇게 없을까? 어떻게 인사를 지명하면 꼭 그 뒤에 그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걱정을 그렇게 자아내는 분만 할까? 사람이 먼저라고 했는데 정말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리가 되면 후배 의장에게 격려하는 총극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상권 분립이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조차 지키지 않는 그런 인사가 과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평가하실지 조금 의문이고요. 아까 관운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조상묘를 잘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능력과 여태까지의 경력보다 낮은 자리로 임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세균 의장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본인이 여태까지 가져오셨던 경력보다 또 능력보다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것은 조금 칭송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비판인가요? 이게 긍정적 연말연시라 제가 칭찬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은 참 칭찬할 만이다. 글쎄요,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가 좀 힘든데 김철근 교수님 평가 좀 부탁합니다. 아니 뭐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지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독인지 약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정세균 후보자 입장은 국회의장도 했고 육선에 사실은 그 대권에 대한 꿈을 접지 않고 의장을 지내면 보통 정계 은퇴를 하는 게 그 관례였잖아요. 근데 그 관례를 깨고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총리 지명을 받았는데 내심 고심을 좀 했겠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는 게 우선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직전에 국회의장이었는데 의전서열 국가의전서열 2위잖아요. 2위. 네. 근데 이제 국가의전서열 5위로 내려가는 5위로 내려가는 행정부의 2인자로 바뀌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좀 어색한 거잖아요. 이런 측면이 있었을 건데 자 이건 정세균 그 후보자도 그렇고 지명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이 정도의 비판은 감수하겠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 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직전 의장 출신을 총리로 지명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이것은 첫 번째는 경제 실패에 대한 자인이라고 봅니다. 이건 자인이 있다. 그렇죠.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의 경제와 민생의 실패를 자인했다. 그래서 이미지라도 총리가 경제를 좀 아는 총리가 좀 와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위기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보통 4년 차에 있을 수 있는 네임덕 현상이 지금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의혹이라든지 감찰 무마 사건, 감찰 무마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내각의 장악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했지 않냐 이런 생각. 근데 결국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의 특징인 회전문 인사로 다시 귀결되는 상황이 됐고요. 세 번째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돌아오고 그 호남 지지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라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겠네요. 당연히죠. 네. 당연히.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핵심 지지층이 결국 호남과 진보인데 이낙연 총리가 대권 주자 1위로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과연 호남의 지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 불안감을 결국 정세균 카드로 이어지게 한 게 아니냐. 계속 그대로 그래서 이어지게끔 만든다. 그런 정치적인 포석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정세균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선거 1번지죠. 정치 1번지 종로니까요. 종로에서 당선이 돼서 대권 가도로 가는 것과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로 가서 대권을 한번 넘보는 이런 계산을 했겠죠. 어느 것이 나을 것인가. 네, 그 계산했을 때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는 총리 출신이 한 번도 대권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구조로 본다면 여러 가지가 맞물러 떨어진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들에게는 별로 행복한 총리는 아니다. 어쨌든 세 번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권의 입장,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실적인 인사였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전 서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뭐 의전 서열이 2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입법부의 수장이 상권 분립이 보장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입법부의 수장이 총리로 행정부의 2위로 간다라는 게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참 거론될 수밖에 없지 않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 그 삼권 분립의 훼손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 저는 그 비판은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내를 해야 된다. 당연한 지적이고요. 네. 또 우리가 지금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현대 정치를 그 이를테면 선수 파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뭐 초선, 뭐 재선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황교안 대표만 하더라도 초선도 아니에요. 무선. 무선 당대표인데 그만큼 실사구시적으로 어떤 접근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또 현대 정치라고 보여지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게는 또 그만큼의 절박성이 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김철우 교수도 얘기했지만 그만큼의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판을 좀 감내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어떤 설득하겠다, 동의를 구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총리 지명자께서도 얘기했지만 공직자라고 하는 신분의 소명이 뭡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의전 서열 2위든 5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 심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성정이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많은 부담을 안고 삼권 분립의 훼손이라고 하는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명한 것은 결국은 답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뭐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더라도 뭐 국민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감내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그걸 국민들께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의를 구해내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게 무슨 헌법 위반은 아니거든요. 예, 헌법 위반은 아닌데 그래도 이 주춧돌이 좀 흔들리는 것 아닌가요? 좋습니다. 어쨌든 김철근 교수님 보시기에 이거 통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준 절차를 뭐 국회에서 거쳐야 되는데. 아니, 문재인 정부는 뭐 자꾸 해보지 않는 일을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사람 좀 놀래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해보지 않는 일이라도 비전과 뭔가 희망이 있는 일이면 좋은데 해보지 않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걸 꼭 해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 점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우선 분명한 것은 군사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죠. 네. 직전 국회의장이 총리가 되는 것은 그만큼 그 삼권 분립의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네. 더군다나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그 수장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행정부를 대표해서 이제 그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 완전 정반대 입장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당연히 저는 비판받아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제 이른바 의원 불패라는 게 있잖아요. 뭐 통과 가능성 얘기했는데 국회의원을 육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의장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의 한 25, 6년 정도는 그 공개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걸릴 만한 게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단지 언론에 한두 가지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봉침 뭐 목사님 얘기가 있고. 봉침 목사님. 네, 뭐 그게 이제 전라북도 지역하고 관련된 뭐 이런 분인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를 뭐 하기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건 언론 일부 이제 소개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작가 공지영 씨가 이제 그 얘기를 또 했죠. 네. 그래서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인사다. 이런 게 이제 조금 나오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의원 불패라는 게 과연 깨지겠냐.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그렇죠. 네. 이제 뭐 더군다나 이제 의장 출신이고 했기 때문에 우선 지금 뭐 국회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4+1 세력은 거의 동의를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과반 이상 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뭐 무리 다소의 도덕적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통과는 무리가 네,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한국당이 어떻게 나올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다시 아, 말하면 다시는 아까부터 계속 경험하고 싶지 한숨을- 않은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국민이 실험 대상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문정권의 시험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 위반 아니지만 국민정서법의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국민들의 저항이 크면 그만큼 경제 살리겠다 내지는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도 국민들 동의가 얻기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뭐 의원 불패하니까 넘어가실 수 있겠죠. 그런데 패스트트랙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본회의 자체가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공회전으로 가면 그만큼 아까 암 발생을 막아주는 게 브로콜리라 그랬나요? 문정권은 브로콜리를 못난 감자 사가지고 뿌린 분이 있으시잖아요. 제게 그런 것처럼 브로콜리를 사서 국민께 즙을 한 잔씩 돌리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연말 선물로. 정말 좋은 비판이고요. 저는 정세균 대표가 감사합니다. 그러신답니다. 예. 인사청문회 그냥 단순히 소극적 의미에서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는 무난한 후보다라는 측면 이것을 저는 뛰어넘어서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진짜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브로콜리가 될 수 있다. 왜? 지금 이 여야 관계가 꽉 막혀 있잖아요. 네. 저는 정세균 그 총리 지명자와 같은 정말 대화 타협을 중시하고 또 원만한 어떤 의장으로서 의정 활동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는 협치형 총리가 될 수도 있다. 협치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대표적인 개헌론자거든요. 네. 그럼 총선 이후에 또 개헌론
관련해서 이슈가 또 그렇게 될 그럼요. 수도 개헌 있겠네요. 총리의 어떤 네. 하나의 또 축을 개헌 잘 총리. 끌고 갈 수 있는 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앞으로의 어떤 그 비전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후보로 보여집니다. 아니 뭐 부정적인 여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 지적했듯이 좀 협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대통령도 그렇게 선임 지명 배경을 문희상 이야기할 때, 의장님하고는 잘 소통이 되시나요, 그분은? 총리 지명자께서는? 문희상 의장님하고 선배니까 소통이 안 그러니까. 되는 뭐 저기 국회의원들이 있겠어요. 정세균 총리님도 마찬가지, 총리 지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뭐 각자의 역할에서 충분한 어떤 하긴 뭐 그 의장 여야 관계를 선배시니까 후배한테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계속해도 될까요? 예, 어쨌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에 대한 배경을 화합과 통합에 이제 방침을 좀 두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좀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수님 이 종로 1번지 종로 지역구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낙연 지금 총리가 출마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봅니까? 하나의 카드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당장 종로가 빈다, 정치 1번지 종로가 빈다라는 측면에서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제 종로 1번지 종로 선거구를 누구를 출마시켜서 총선했던 상징성을 극대화시킬 거냐 이런 고민을 할 텐데요. 역시 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낙연 지금 이제 총리를 이게 지금 이번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손에 쥘 수 있는 하나의 최고의 카드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난 1년 반 이상 동안을 대선 주자 1위 후보로서 쭉 달려왔고 아마 선거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낙연 총리의 몸값은 더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몸값이 종로 단순히 종로에 뭐 이낙연 총리를 현 총리를 뭐 지명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이번 총선 전체 판을 보면서 이낙연 총리의 역할론을 좀 고민하게 되지 않겠는가. 뭐 첫 번째 뭐 이를테면 전국구 후보로 올려놓고 전국 선거를 지원하게 한다든지 선대위원장으로서 뭐 인재 영입이라든가 전국 선거 지원의 역할을 맡긴다든지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뭐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국회 인준 절차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총리 지명 부분 이 부분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아니 한 말씀만 더 그래요? 더 드릴 말씀. 드리는데 예. 이건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낙연 총리 견제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밌는 해석이네요.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가 지금 총선 전까지는 야권 그러니까 여권 대선 후보 지지 1위인데요. 이낙연 총리의 역할과 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는 경우가 되면 이건 완전 이낙연 대세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본의 아니게 문재인 대통령의 내임덕은 더 빨리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호남 후보로 호남을 막는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낙연 총리의 대세론과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드로서 오히려 정세균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견제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참 정치가 참 재밌습니다. 여러 그런데 방면- 국민의 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요, 한 분을 총리로 뽑고 그 자리를 이낙연 총리가 가고 국민이나 국민의 그 의견 없이 그렇게 자리 바꿈하는 게 과연 좋게 평가가 될까? 저는 오히려 정권 심판을 받지 않을까. 우리를 어떻게 보고 종로 정치 1번지인 종로 구민을 어떻게 보고 본인들이 이리 빼고 저리 받고 저는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세균 총리 지명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제 기준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가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숫자가 좀 줄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만큼 선거법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결국 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 신인들에게는 불리해지는 그런 형국이죠. 그렇죠. 불가피하죠. 왜 그러냐면 선거 룰도 정해지지 않았죠. 또 지역구의 통폐합 여부도 모르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깜깜이 선거를 하자는 건데 현역 의원들이야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별탈 또 없죠. 본인들이 또 뭐 나름대로 선거법을 또
개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인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 운동을 뭐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 이러다가는 선거구 획정 문제도 뭐 거의 2월 달 다 가서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선거법 되긴 됩니까? 뭐 어쨌든 선거는 치러야 될 테니까요.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누더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법 만들어지겠죠. 이게 누드게 되면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텐데. 언제든 뭐 정치가 국민들한테 박수 받으면서 하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이걸 통해서 유권자들이 저는 선거를 통해서 총선을 통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저는 평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그렇죠. 네. 그래서 설명을 회피하시는군요.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 또 드릴게요. 김철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대로 될까요? 저도 이게 참 뭐 마지못해 지금 웃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요. 일단 뭐 저는 어제 예비후보 등록을 못했는데 홍인정 우리 박사님 하셨죠? 예, 저는 10시에 가서 1호로 지역구 등록했습니다. 은평갑입니다. 아, 여기서 그래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두 분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그 저는 이제 어제 등록을 못했는데요. 네.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룰도 결정이 안 되고 뭐 이런 건데 지난 4년 전이 생각이 나는데 4년 전에도 결국은 선거법 그 협상이 굉장히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이 선거법이 그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법에 따른 선거구를 획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역구 통폐합과 없어지는 지역구가 생기고 이럴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인구에 따라서. 그 선거구 획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선거구 획정이 지난번 그 20대 총선 때 보니까 거의 3월 말쯤에 그렇죠. 그러니까 3월 초 중반쯤 갔는데요. 임박해서. 예.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정치 신인 그러니까 그 도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의원이 아닌 현역이 아닌 사람은 예를 들면 시군구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농어촌 같은 경우는 한 3개 내지 4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됩니다. 또 지역도 넓어요. 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 사무실 한 개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현역 의원은 군마다 다 내요. 아,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사실은 그럼요. 거점이 다 현장에서, 있으니까, 예, 거점이. 움직이는 차이가 네, 이런 걸로 보더라도 현역과 도전자의 차이가 큰데 이게 선거법 그 협상이 늦어질수록 결국은 도전자한테 불리한 것이다. 라고 저는 우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예년에 비해서 많이 그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른바 야권에 대한 재편이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좀 덜 난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들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 후보들도 상당히 주저하는 그 후보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른바 뭐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뭐 대한신당, 뭐 민평당 뭐 이런 그 야권의 후보 그 도전자들이 향후에 야권 재편 또는 보수 통합의 향배가 어찌 될지 모르는 걸 좀 관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등록한 사람이 적게 네.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홍 박사님은? 우리 정 교수님께서 언제는 그렇게 했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항상 깜깜이 선거였었지 뭐 햇빛은커녕 달빛 별빛도 비추지 않는 선거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예비후보 등록을 한 이유는 사실 뭐 지역구에 대한 변동이 별로 없을 것 같이 예상이 돼서 등록을 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첫 일성이 선거 때만 와가지고 얼굴 비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뜻이 쓰고 본인이 어떠한 비전과 국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정치에 도전을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러한 제도나 구획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그런 것이 과연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여야의 책임이 같이 있다 하더라도 집권당인 여당이 훨씬 더 국민 앞에 선명하게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마 그것이 교수님 말씀대로 선거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지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형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네. 자, 이 점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선거법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용어들도 어렵고 이 계산법도 참 복잡했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석패율 제고, 석패율제 도입.
그 다음에 뭐 석패율제가 안 되니까 또 이중 등록제에 대한 얘기 오늘 아침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쉽게 풀어서 어느 분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김출근 교수가 예, 제일 예, 많이 알 많이 거예요. 그 석패율제라고 하는 것은 이번적으로 이제 도입하게 된 그 계기가 사실은 지역구도의 완화거든요. 네. 소위 우리나라 선거 지형처럼 영호남으로 이렇게 갈려진 지형에서 사실은 지금 뭐 놓고 봤을 때 영남 지역에서 한국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고 네. 호남에 가면은 또 뭐 진보 진영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구도 속에서 아깝게 탈락하는 후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후보들에게 어떤 가장 어떤 높은 득표율로 네. 낙선한 후보에게 다시 어떤 비례대표로 기회를 주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의 석패율 제도인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4월달 패스트트랙 합의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거 막판 이제 거선거 운동이 임박해지니까 이 석패율 제도에 따른 어떤 유불리 이 계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각 당이 특히 여당인 어떤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해관계가 좀 크게 엇갈리면서 석패율제가 좀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등록제 이것을 그냥 기존의 석패율제도의 취지에 좀 유사한 형태로 네. 지난 과거에 보면 그 독일의 콜 총리인가요? 이를테면 지역구 선거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그 비례대표로 해서 다시 출마할 수 들어갔죠. 있도록 해가지고 네. 이등록을 해서 연방의회에 진출한다든지 하는 소위 그 중진이라든가 그 당의 상징성이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해서 하는 어떤 이중 등록제로 아마 약간 선회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중 등록제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중이는 말을 싫어해요. 네. 아니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에 그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가는 것도 정말 공천이 공정했냐라고 지켜볼 건데 특별한 인사에 대해서 지역구도 나가고 비례대표도 나갈 수 있게 열어준다? 아마 그걸 주장하는 예를 들면 민주당은 굉장히 국민들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자 석패율 제도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 사실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을 때 225대 75 그다음에 전국 권역을 6개로 나누고 6개 권역에 2명 정도를 배당을 하는 걸로 합의가 됐었는데 자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왜 석패율 제도를 갖고 싸우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자기 땅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뭐냐면 정의당이 석패율 제도가 그 예를 들면 도입이 되면 전국 지역구에 전부 다 후보를 냅니다. 후보를 내서 엄청나게 독려를 하겠죠. 그리고 후보로 나오신 분들도 당내 경쟁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지면 열심히 하겠죠. 예, 네. 떨어지면 비례로 구제가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특히 5% 이내의 승부를 봐야 되는 이 수도권으로 오면 정의당 후보 때문에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가 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게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주장하는 석패율 제도가 중진 의원 구제책이 아니고 민주당 지역구 의원 보장책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게. 그래서 민주당의 자기 땅을 잃을까 봐 결국은 정치개혁의 대의 지역구도 완화라고 하는 석패율 제도를 반대하는 게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중 등록제도 뭐 그러니까 이중 등록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석패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석패율은 지역구에 출마한 자당의 후보들 중에 서로 경쟁을 해서 가장 아깝게 떨어지는 사람이 비례로 구제되는 건데 이중 등록은 그 과정이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정기담 교수님이 서울 종로에 출마했다. 진짜 그런데 예를 들면 민주당의 비례대표 2번으로 그냥 고정으로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에서 떨어지면 비례로 구제가 되는 거고 종로에서 당선이 되면 비례 2번은 없어지고 3번으로 승계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중진구제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건 완벽한 중진구제 책임.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정치활동 오래 했었거나 유명한 분이나 그렇죠. 이런 분들은 그다음에 당내에 언제든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거나. 그래서 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상을 계속 해오던 수상을 하고 있을 때 이중 등록을 해서 구제가 됐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국민께서는 A 지역에 내가 B 후보한테 투표를 했는데 나중에 개표함을 까보니 내가 전혀 모르는 저 아래 지역에 가서 C 후보가 당선돼 있으면 그걸 국민이 용인할까요? 저는 이런 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선거가 불과 3개월,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가 누구한테 투표를 했는데 내가 어떤 일꾼을 선택했는데 그것에 선택하고 전혀 관계없이 결과가 다른 데서 나와버리면 국민께서 그것을 용인하실지 그걸 여의도에서 지금 머리를 굴려서 심상정 대표를 위한 선거법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떨어진 분 구제를 하기 위한 만드는 그런 선거제도인지 저는 역풍이 대단히 크게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정권은요. 국민에 의해서 탄핵받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 요 주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기능 교수님, 어쨌든 4+1 협의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합의점을 찾아질까요? 뭐 누더기가 되더라도 뭐 합의점 찾겠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의 그 누더기 선거법의 그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 민주당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크다. 4+1 소위 이른바 범진보 진영의 어떤 그 네. 다수파 연합이잖아요. 네. 이걸 만들 때 어떤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당장 선거가 임박해 오니까 앞서 김철국 교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당장 수도권에서의 어떤 그 후보들, 자당 후보들이 뭔가 이 석패율제도가 도입됐을 때 어떤 그 실제 당선에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이른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오히려 개혁 초심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그 얼마 전에 이인영 대표가 얘기했나요? 뭐 민주당의 최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절망스럽더라고요. 민주당의 최저 이익이란 말은 기득권을 그만큼 최소한 양보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리던데 그런 것들을 좀 과감히 털어내고 앞서 얘기했던 어떤 표의 등가성, 사표 방지, 비례성 강화 뭐 이런 어떤 원래 선거법 개혁에 그 제정할 때 어떤 개혁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번 타협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어떤 그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저는 앞서 우리 홍인정 부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국민들께서 정말 매의 눈으로 저는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이 원래 사심으로 가득해서 그래요. 네. 원래 민주당이 원치 않았거든. 7159님이 문자 주셨는데 참 우리 청취자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양배추를 응원합니다. 뭐 제가 편파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양배추를 응원하는데 브로콜리는 양배추의 변종입니다. 콜라비는 양배추의 줄기의 변종입니다. 이 변종의 말이 좀 그런데 사실 맞아요. 양배추에서 사실 비롯됐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우리 홍인전 박사님한테 양배추라고 이야기했냐면은 1948년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 변혁이 양배추와 브로콜리와 콜라비의 변혁하고 똑같다는 뜻을 그걸 어떻게 의도를 하시고 이렇게 적어주시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예. 자, 한국당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박사님 초심이 사심이 됐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국당 총선 기획단이요 어제 기자회견 열었죠. 당대표 지냈거나 당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큰 정치인들 전략 거점에 출마해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나섰는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경남지사 염두 두고 했던 얘기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저희 한국당이 처한 입장이 누구를 생각하고 그분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권고안을 낸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지도자급이나 다음에 더 큰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 공심위에서 정하는 대로 험지든 사지든 네. 당을 당을 위해서 사직생의 마음으로 출마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직생의. 특정인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총선을 치르고 국민에게 선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 권고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출마 지역을 좀 변동할 수도 있겠네요.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김태호 지사라든가. 뭐 본인이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그게 우리 당원들의 뜻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더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도 저는 결국에는 그런 선택을 네.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리고 당의 그런 권고나 기획단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또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자 자유한국당이 규탄 대회 지금 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과 절대적인 이제 대립적 각을 강하게 세우고 있는데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 부분을 두고 설랑설레가 많아요. 정기랑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국회 경내까지 소위 이른바 일반 시민들 또 뭐 시민단체 보수 시민단체를 포함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폭력 사태 또 폭력 집회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어떤 그 치열한 어떤 그 다툼이라든가 또 어떤 보좌진까지 포함된 뭐 물리적 어떤 뭐 싸움 이런 것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엊그제 보여준 모습은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법 폭력 집회였다. 무법.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그 무법 폭력 집회에도 놀랐지만 이런 집회를 오히려 선동하고 부추기는 제1야당의 대표를 보면서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런 게 죽기를 각오한 투쟁입니까? 저는 그게 아니죠. 제1야당의 대표라면 투쟁하되 국민을 좀 안심시키고 설득할 줄 아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국회에서 또는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라고 돌려보내는 것이 그동안 소위 그 지도자들의 어떤 역할이었죠. 근데 아무리 황교안 대표가 정치를 많이 안 해봤다고 하지만 저렇게 좀 선동적이고 또 뭐랄까 좀 협상의 문을 완전히 걸어놓은 채 오히려 어떤 폭력 무법 집회를 조장하는 듯한 우리가 승리했다? 어떻게 저런 폭력 현장에서 승리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대목에서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어떤 사건이었다. 저보고 반론하라고요? 아니요, 그냥 뭐 반론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언론 보고 참 놀랐습니다. 무슨 좀 골목대장 같더라고요. 국회 본청 앞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저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나. 그리고 또 그 집회 현장에 왜 제1야당 대표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나. 이건 좀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뭐 보수 유튜버들의 국회 출입을 위해서 자당 의원들의 입법 보좌원으로 등록시켜서 국회를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까지 한 게 이게 정말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가. 그리고 총선을 이제 120일도 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어떤 기조에 치르려고 하는 건지를 난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모르겠고.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집토끼들만 가지고 투표해갖고 못 이길 사람들이 누가 있어 다 이기죠. 결국 산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도 스윙보터 세력을 잡아야 되는데 산토끼가 다 도망가고 있어요. 아니 그 문재인 정부의 그 3대 그 이른바 친문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막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건 뭐냐 결국은 어찌됐건 제1야당과 야권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야 당신들 그렇게 정치하면 안 돼 라고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수록 더 극렬한 투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본인 당내에서 입지 때문에 강경투쟁 일변도로 입을 막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월에 망하거나 4월에 망하거나 합니다.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네. 4월 선거에 지면 본인이 책임진다면서요. 네? 그럼 4월까지 가서 다 죽자고 할 겁니까? 아니 저한테 화를 내실 건 아니고. 그런 고민도 자 당내에서 당대표가 그렇게 하시면 왜 다른 그 당내 의원이나 출마하실 분들은 뭐하고 홍인정 박사님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외국에 계신 미국에 계신 분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언론을 보시고 이제 확대된 폭력 부분이나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시고 우려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집회에 매번 참여를 했었고 그 현장을 다 본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주고 그다음에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언론에서 보여지는 만큼의 폭력 문제는 사실 없었다. 그런데 일면만 보여져 가지고 그걸 또 확대 계속 재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야당의 당대표가 처음으로 삭발도 했고 죽음의 고비까지 가는 단식도 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여당이나 집권당이나 청와대에서 내다보질 않으셨어요. 손 한 번 내밀어 주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는 죽창가 들자 뭐 이런 험한 말도 하지만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는 이제 국민만 믿고 가실 수밖에 없는데 그 국민께서 분노하셨다라고 보시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마치 태극기나 일정 부분 세력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한다라고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아까 대통령의 여론조사 얘기하셨지만 제주의 여론조사 답했다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는 분도 계세요. 언론에 비춰진 모습, 여론조사의 지지도만 가지고 지금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것만 믿고 했다가는 총선에서 다시 그 폭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당의 이런 몸부림도 눈물 나는 몸부림이고요. 그다음에 목숨을 건 사투라고 생각하셔서 그 알겠습니다. 협상의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해 주셨으면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정치적 신념을 협조를 위해서 구합니다. 좀. 뭐 어떤 그 관철을 위해서 집회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용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폭력적으로 된다는 것은 서로가 좀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런 관점에서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수요 정치 토크입니다. 재미있는 정치를 억지로 재미있게 만들고 예, 딱딱한 정치를 밟아서 물렁하게 만드는 재미나는 토크 수요 정치 토크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생방송을 함께했습니다. 김철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홍인정 전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정기남 동국대 개공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